4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 개입 혐의 재판 첫 번째 증인신문에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말 그야말로 폭풍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지시하고 연설문까지 직접 내려줬다는 건데 정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첫 정식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골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유승민과의 갈등으로 대구 동구을 지역에 친박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유승민 의원 대항마로 낙점돼 공천 경쟁에 나섰다는 겁니다. 신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전화해 이재만 후보가 연설을 잘 못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전화를 끊은 현 수석이 대통령이 계속 퇴근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른바 친전 형식으로 이재만 후보가 사용할 연설문이 보내졌다는 게 신 전 비서관 진술입니다. 이와 관련 신동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할매로 지칭하며 현 전 수석이 연설문을 흔들며 이거 봐라, 할매가 직접 연설문 보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또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임명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그 사람은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을 텐데 라고 말하자 현 수석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신 전 비서관 진술입니다. 신 전 비서관은 이외에도 선거 및 공천 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지시 등도 모두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오늘 진술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으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이를 어떻게 반박할지,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1심, 2심,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심, 대법원 제3고심. 5년에 걸친 5번의 재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 제3고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옴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 지지하거나 비방 반대한 활동을 집단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원 전 원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원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 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조직적, 집단적 댓글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추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개인적 의사표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용인되는지 등은 논란과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기억들 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놈놈놈 3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놈자자 3인방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이상하기만 한 3인방은 각각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가 민법 놈놈놈 3인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뭐잖아, 과연 누가 최고인지 니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우리 민법에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놈놈놈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느 하나라도 뜻을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시겠어요? 상린자, 민법에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표의자.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상표. 상린자, 조간인가? 위에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모르겠다. 표의자는요?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는 사람인가? 목리자는요? 꿈에 나타나는 사람? 모르겠네. 모르는 놈 3인방 가운데 첫 번째 상린자는 민법 제235조에 나옵니다. 상린자는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용수할 권리가 있답니다. 상린은 한자로 서로 상해 이웃린을 씁니다. 따라서 상린자는 해석하면 서로 이웃한 사람이 됩니다. 용수는 쓸 용의 물수, 물 사용을 말합니다. 즉, 해당 민법 조항은 서로 이웃한 사람은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답니다. 막상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쉬운 말을 상린자니 뭐니 저렇게 어렵게 꼬아놓은 겁니다.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는 조항에 나오는 표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의자의 표의는 겉표에 뜻 의자를 씁니다. 그냥 의사표시자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쉽고 명확한지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는 가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민법 놈놈놈 3인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희한한 말 목리자입니다. 목리자는 민법 제233조에 나옵니다. 목리자의 특별 승계인은 목리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입니다. 승계인은 승계한다. 역시 동어 반복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목리자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주어의 뜻을 모르니 목리자의 무엇을 승계한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목리자요? 목리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목리자, 목리의 몽은 어리석을 몽, 이는 이로울 이자입니다. 어리석고 이롭다는 건지 이로움에 어리석다는 건지 한자를 알아도 도통 무슨 뜻인지 짐작이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목리자의 뜻은 이득이나 덕을 얻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자 사전의 목리는 이익을 얻음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몽자에는 받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이해는 됩니다. 법령에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서 법률을 이용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민법 놈놈놈 3인방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이런 낯선 말들이 우리는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채 여전히 법전에 남아서 우리 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 한자를 알아야 겨우 한자를 알아도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든 민법 법률 용어 놈놈놈 3인방. 한자어 표기면서 정작 법전에는 단 한 글자도 한자 표기 없이 그냥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라고만 쓰여있는 이 난해한 법률 용어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 기각되면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사실상 해단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9일간의 검찰 성추행 조사단 조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과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 기자가 조사단을 이끌었던 조희진 조사단장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시죠. 김정래 기자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조희진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못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 검찰 성추행 조사단 발족 이후 79일이 지났지만 조사단이 받아준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지난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투. 그 폭로 이로 안태근 전 검사장은 구치소 근처에도 안 가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검찰로선 뼈아픈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조사단은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진모 전직 검사에 대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됐습니다. 후배 여검사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더구나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 조사단장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통영지청 부당 인사 발령의 빌미가 됐던 지난 2014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를 조희진 단장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봐주기 조사,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설상가상 조희진 단장은 서지현 검사 사건 수사 지연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모두 34건. 이 가운데 성희롱이 17건,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도 11건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해단 수순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조사단 출범 다짐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별도의 조사단까지 꾸려 석 달간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실형을 살릴 만한 성범죄는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이 성 문제에 관해선 유리처럼 깨끗한 건지,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던 건지, 이도 저도 아니면 바깥에선 알 수 없는 친모의 카르텔이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공정한 게임의 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대표이사 등 회사 내 핵심 요직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얘기입니다. 크게 생각하라, 국내 학습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웅진 싱크빅 얘기입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세봄 웅진 싱크빅 대표이사가 지난 2016년 1월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 계좌로 웅진 싱크빅 주식 18만 1,560주, 당시 거래가로 20억 2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윤세봄 대표는 79년생이니까 주식 매수 당시 나이는 37살, 윤 대표의 아들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등학교를 갔을까 말까한 나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웅진 싱크빅이 2015년 영업 실적과 영업 이익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 보고를 받고 실적 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걸로 보고 20억 원 넘는 주식을 매수한 겁니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세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윤세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윤세봄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원심 판결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취득한 수익의 규모 20억 정도 하는 비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는 실형을 살릴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건데 금수저, 흑수저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성,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꼭 웅진 싱크빅 윤세범 대표를 콕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없음도 감안합니다. 그럼에도 숱한 장삼 이사, 흑수저들을 허탈하게 하는 불공정한 게임의 룰은 사라졌으면 엄하게 단죄해 규칙을 위반할 엄두를 못 내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무의 업무용 및 개인용 휴대폰 2대 등을 압수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삼성전자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7주 동안 고려대 로스쿨 미국 법센터에서 미국법 단기 연구 과정을 진행합니다. 수강 희망자는 서울변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됩니다. 4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